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에 입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퇴설계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맡은 파트가 1권하고 3권. 그래서 1권에 대한 내용과 3권에 대한 내용은 저랑 같이 하실 거고, 2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이 재밌고,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법률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연금과 관련되는 거, 연금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1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적응하시기가 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기존에 다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쌓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섞여 계실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은 없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는 할 거니까 크게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제도나 이런 부분들 나올 때는 좀 이쪽 파트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 부분에, 그러니까 교재가 두껍긴 한데 상당 부분은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도 당연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교재 안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내용이 고령화 사회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연금 확보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자, 제1절, 제1장을 먼저 봐야 돼. 1장, 연금화 사회의 도래와, 그 다음에 은퇴 설계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연금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연금화 사회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내가 연금을 잘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연금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화 사회에, 그래서 제1절 은퇴 설계의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은퇴 설계를 할 때 초점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돈이었다는 얘기죠. 필요자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 은퇴 설계는 다 적립에 대한 이야기. 적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참고적으로 제가 글씨를 최대한 천천히 잘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글씨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이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못 쓰는구나. 근데 알아먹게는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좀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에 제가 설명은 상세하게 잘 해드릴게요. 적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인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리스크에 대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손실이 두렵다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맡겨놔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축척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인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를 고려해야 된다. 투자 리스크라는 걸 너무 배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제해도 안 된다. 투자 리스크는 나는 전혀 안기 싫어라고 배제하게 되면 이제 저금리 시대나 아니면 그 장기간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물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원금 보장만 추구하다가 안 된다. 맨 밑에. 그리고 의료와 간병에 대해서도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 의료나 간병 비용. 의료 비용이나 간병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 다음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전통적인 가계도와 많이 바뀌어 있죠. 뭐 1인 가구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 황혼 이혼. 그다음에 황혼 이혼이 많은 만큼 황혼 또 결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비혼, 미혼 뭐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도 가족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후는 본인 혼자서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의료나 간병.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월 300만 원 정도씩 나는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300만 원씩 생활비를 쓰겠다라고 정립을 잘 해놨는데 의료나 간병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간병비랑 의료비가 나중에 한 200만 원씩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쭉 평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변화해야 된다. 왜 변화해야 되느냐?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되게 빠르죠? 급속한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예요. 그 다음에 대량 퇴직.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뭐 상당 부분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퇴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통 가족의 해체.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고, 가족의 해체, 전통 가족의 해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핵가족 시대가 된 건 벌써 오래전 얘기고 1인 가구 시대, 그 다음에 자녀가 아예 없는 무자식 상팔자인 시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비혼 가구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 캥거루 세대 있고요. 그렇죠? 페러사이드 싱글이라고 얘기하는 캥거루 세대, 뭐 이런 부분에서 전통 가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장에서 해요. 그래서 뭐가 관리가 필요하다? 입구와 출구 관리가 필요하다. 입구와 출구 관리가 필요하다. 축척과 분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요거에만 신경 썼었거든요. 과거에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입구와 출구 관리 쪽에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통적인 의계 설계에서는, 은퇴 설계에서는 축척에만 치중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축척할 때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라고 했을 때 적립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죠. 예를 들면 40세인 고객이 60세에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20년이고 은퇴 기간이 25년이라면 여기에 고려 대상에 일단 물가가 있겠죠. 만약에 물가를 4% 정도 잡는다면 내가 좀 운용을 잘해서 투자 수익률을 세후 6% 정도로 종신토록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한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얼마의 돈을 여기다 모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에서는 은퇴 일시금이라고 얘기해요.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은퇴 일시금. 필요한 은퇴 일시금은 얼마지?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현재 시점에 3,600만 원은요,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0.04를 곱해서 20승을 하게 되면, 재무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PV, IN, FV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7,888만 원이 나와요. 20년 후에. 요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3,600이면. 요만큼의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이먼트라고 해서 매년,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지금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페이먼트를 가지고
25년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K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가 상승 조정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셔 방정식 갖다 쓰는데 그 방정식을 갖다 쓰면 그러니까 1 플러스 I 1 플러스 I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요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이제 K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계산하고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일시금의 가치가 평가가 돼요. 요 필요한 일태 일시금 요 시점에서. 요거를 우리가 재무계산기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5억 8,390만 1,000원이 나와요. 여기 15억 8,300 1,000원 단위로 했을 때 15억 8,390만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1000단위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돈이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서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만약에 이 시점, 지금 현재 시점에 한 5억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한 5억 정도의 돈이 지금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있다면, 그럼 이게 은퇴 시점까지 운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용을 해서 보니까 이게 한 8억 정도, 한 10억 할까요? 예, 그래요. 10억 정도의 돈이 모였더라. 라고 하게 되면 부족한 거는 5억 8,390만 1,000원의 돈이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요 시점에서. 그러면 이 돈을 언제부터 모아야 돼요? 지금서부터 이 돈을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이제 적립을 하는 입구 전략. 예, 이 적립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재무계산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과부족을 판단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노후자금 축적에 치중했다. 바로 밑에 생활비를 추정한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맨 끝에 필요자금이라고 하자, 이게. 그리고 바로 밑에 준비자금을 계산한다. 그러고 나면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하고 나면 과부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걸 갖고 저축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왔다. 그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 몇 년도에 1969년도에 FP 협회가 설립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이 교재가 한국 FP 협회에서 만들어진 교재니까 한국 FP 그러니까 CFP하고 AFPK라고 하는 그 재무설계 집단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살짝 하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 잘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은퇴 설계는 필요자금과 은퇴자금을 계산하고 부족액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본 포맷을 삼았다라는 거죠. 근데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령화가 진전되고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한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뭐죠? 적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에 맞는 거다? 준비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렇게 저축하는 게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퇴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급속히 고령화가 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안 맞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은퇴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적합하지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는 이게 소용이 없죠. 그렇죠? 안 맞는다.
국내 베이비 부모들은 이미 법적 정년을 넘겼다. 여기서 참고사항 법적 정년 60세입니다. 물론 한국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 나이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일반 근로자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 말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립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다? 인출계획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 기간도 덩달아 수명 연장과 함께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 이 금액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감당 못할 수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값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하다 보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필요한 금액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밑으로 쭉 나와요. 뭐 10억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까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게 돈을 모으는 부분만 갖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한다라는 거죠. 은퇴 설계라는 것 자체를 포기할 거다. 그래서 1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은퇴 설계는 대다수가 달성하기 어려운 거액의 목돈을 마련하기보다는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 어떻게 끊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 이쪽 부분에 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목돈 마련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현대에서 바라보는 은퇴 설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모으면 돼? 이거였다고 치면 지금은 얼마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형 은퇴 설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거는 기간이 좀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지금 이제 닥친 분들 같은 경우에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 배분과 상품 간 배분이 필요하다. 자산 배분, 상품 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품 간의 배분. 자산 배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저금리 상황에서 요즘엔 좀 금리가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저금리죠. IMF 때만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가 15% 이랬는데 저금리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에만 노후에 맡겼다가는 이때 위험하다. 그래서 상품 배분과 자산 간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다음 페이지까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카루스의 날개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우리는 맨날 이제 태양 가까이 가면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만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니다. 너무 낮게 날아도 바람의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날 것이고 너무 낮게 나면 태양이 갖고 와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서양의 그리스 로마와 관련되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화에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싣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동양 철학 쪽보다는 아마 서양 철학과 관련되는 부분, 서양 문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방 이후에 유교 문화권이라기보다는 서양 문화권 쪽에 이제 속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해당하는 문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 서양 문화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제 지배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유교 사회보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서 상당 부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학문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그 예시를 통해서 또 이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은퇴와 관련되는 공부, 그 다음에 어떤 경영과 관련되는 공부를 하실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는 한번 정도 읽어봐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시를 드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흐름을 모르면, 그쵸? 모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 교재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 안에 있는 거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시다.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끝이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은퇴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날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즉 적절한 수준에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은퇴자산을 운영하는데 변동성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률만큼이나 인간의 수명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수명에 대한 이야기. 수명도 불확실하니까 이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수명과 관련해서 이제 상품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상품간의 배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한 게 종신연금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일부 중에서 종신연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이 상이한 자산을 나눠서 자산 배분도 하고 종신연금을 포함해서 상품간 배분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종신연금을 하나는 가입하고 있는 게 맞아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또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연금 쪽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걸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맞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니까 근데 요거 말고 요거 플러스 알파 이랬을 때 이거는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죠. 종신연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용어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신 보험이 있고요. 종신 연금 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죽을 때 사망보험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게 종신보험이고요. 종신연금보험은 이거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자를 위한 거죠, 수익자. 그래서 얘는 생존해서 연금을 타다가 사망하시면 끝나는 거고, 얘는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받는 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인데, 이게 금융에 관련한 그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조차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면서. 그 다음에 연금자산과 건강자산. 두 번째 줄에. 갈수록 일상적인 지출에서 의료비와 간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어나는 부분은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늘어나요. 의학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럼 의료비는 늘어나요. 의료비와 간병비가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옛날에는 뭐에 걸려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반위라는 거 아시죠? 반위. 위암이거든요. 위암은 누구만 고쳤을까요? 예, 허준 정도 되시는 분들만 고칠 수 있는 게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허준 정도 되시는 분이 고쳐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고치는 게 위암이었어요. 뭐 초기 위암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엔 암이라는 질병은 상당 부분 정복이 됐죠. 그렇죠? 예, 오히려 감기가 정복이 안 됐죠. 감기는 그거는 정복이 안 되는 병이에요. 워낙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걔는 정복할 수는 없는 병이고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암하고 감기하고 보면은 암이 더 정복하기 힘든 병 같은데 아니에요. 암은 많이 정복이 됐고 감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게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하면 이제 왜 아픈지 아니까 이제 치료비는 많이 들어가죠. 간병비도 들어가고. 근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상당 부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연금 자산이 있는데 연금 자산으로 내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예요. 앞에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 자산으로 준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해야 된다? 보장 자산.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보장 자산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금 자산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거. 그래서 기대 수명.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단어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명확히 틀린 거거든요.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0세서부터 사람은 몇 년 정도 살 것이냐를 따지는 게 평균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은요, 현재에서부터, 현재 그 누군가가 난 언제까지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기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세인 고객한테 당신의 수명은 얼마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평균 수명을 얘기하면 안 돼요.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대 수명. 이 평균 수명은 이 사람이 40세에 도달할 때까지도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평균을 낸 게 이거기 때문에 기대 수명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감안하는 거다? 아플 수 있는 기간. 그런 걸 감안한 게 건강 수명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평균 수명이 양적인 거라면, 양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건강 수명은 질적인 거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하면서 수치가 나오죠.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발표했는데 몇 살이다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몇 살도 좀 봐두셔야 돼요. 요 페이지에 있구나라는 것.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엔 요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은퇴 생활 후반에 병치레로 하는 평균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느냐라고 봤더니 10년 정도 된대요. 10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골골백세라고. 그쵸? 예, 골골백세라고. 근데 그 골골하실 때 적당히 골골하셔야 되는데 많이 골골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활비와 의료비의 차이가 있어요. 생활비하고 의료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활비의 특징, 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이런 거와 언제 들어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료비는 예측이 안 돼요. 젊었을 때 아플지 나이 먹어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생활비는 이게 축소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생활비를 축소한다는 게 일명 쓰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활비를 줄이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론이나 이런 거에서 은퇴와 관련된 이론이나 경제학 이론에서도 보면 은퇴 이후에 생활비는 안 준다라는 게 기본 정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든 소득이 없어지면 결국은 줄이긴 줄이죠. 그래서 축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명은 예측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필요 시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 안 돼. 못 줄인다라는 거. 의료비를 줄이게 되면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인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한 못 줄여요.
그래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있는 한 못 줄여요. 없으면 몰라도. 줄이다 누구한테까지 문제가 돼요? 이제 가족한테까지 문제가 넘어가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이 치매가 오셨다. 치매가 와서 하루 종일 누군가 붙어야 되는 간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만 있다. 근데 자녀가 자녀 소득 갖고 간병비가 해결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병비가 해결이 안 되면 두 가지 다예요. 간병비가 해결이 안 되면 간병인은 못 두죠. 그럼 본인이 케어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떨어져요? 소득이 끊어지죠. 이것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간병비 커버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 간병비 커버하고 나면 생활이 안 될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저소득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몇 억 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 하나 때문에 가족들의 삶도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비와 생활비는 파워가 다르다라는 거죠. 파워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보장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에서는. 정액보장과 실손보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액보장은 생보 쪽이고요. 여기는 실손보장은 손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의료보험 뭐 이런 의보. 예. 그게 이제 재산보, 엄밀히 재산보험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생보하고 손보, 재산보, 뭐 이렇게 보죠. 예,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시는데, 우리 교재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에 3층 보장제도. 3층 보장제도가 뭐냐면 이거야. 3층 보장제도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3층 보장제도. 우리나라는 3층 보장제도보다는 조금 더 다층 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층 보장제도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큰 적은 없죠. 맨 밑에 깔리는 게 이제 공적연금.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직영연금이라고 얘기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연금들이 이제 직역연금 또는 특수연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전부 다 공적연금이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어쨌든 대표적으로 있는 게 국민연금이니 요거 하나 한 거고, 이게 1층. 2층은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뒤에 가면 계속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2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배우는 게 있어요. 기업연금이라고 그래요. 그거. 기업연금. 그 다음에 또 2권에서 또 열심히 배우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연금. 요거는 거기서 배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안 하고 갈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하고 갈 거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내용을 여기서 다 하게 되면 1, 2, 3권의 강의가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권을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게 3층. 이게 3층 보장제도. 그랬을 때 얘는 종신이고요. 얘는 종신이 아니고. 그래서 요 종신연금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만 갖고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다들? 그러면 여기서 종신형 연금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냥 넘어가면 의료비에서 파산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밑에 의료비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못 줄인다. 바로 밑에 자녀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게 되면 같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 이거를 이제 위험의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개인한테 있는 이 의료비와 관련되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킨다. 대신에 대가는 뭐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가로 이제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 얘기가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쭉 가서 보시면 의료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재무설계와 비재무설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건 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설계는 이렇게 재무적인 설계도 필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설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일과 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이라는 건 꼭 돈에 대한, 꼭 이게 돈과 관련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일은 이거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과 일은 관련이 돼 있어요. 본인의 만족도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저는 하나로 표시를 한 거고, 다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일이라는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일이 끊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족에 대한 체면도 안 쓰고 삶에 대한 어떤 욕구도 사라지게 되고, 다양하게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는 걸 단순히 재무적인 것만으로 치부하진 않아요. 은퇴 이후의 일은 오히려 비재무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해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등등.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일이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옆에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두 단락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공간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가족과, 그 다음에, 주변이 거의 하나였죠. 가족과 주변이 거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게 주변의 관계죠. 그쵸? 예. 그래서 이웃사촌? 뭐 이렇게. 거의 하나였어요. 근데 산업화 사회에서는 집과, 그 다음에 직장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베드타운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예, 집은 베드타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타운과 오피스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관계는 베드타운에서 형성이 되지 않아요. 오피스에서 형성이 되지, 사무실에서 형성이 된다. 직장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관계는 다 끊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퇴직하신 남성분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검색해 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연락해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냐고 물어보면 퇴직하고 나서는 거의 90%가 전멸이에요. 한 10% 정도 남아있을래나? 근데 그 10%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동안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커피값도 내고 하면서 만났던 관계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실업자인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진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런 거거든요.
관련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맨 밑에 단락에 은퇴 설계를 할 때 일만 단순히 일은 돈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두 줄 내려가서 인간관계, 그 밑에 가족관계,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돼요? 황혼이혼. 이혼과 관련되는 거. 요즘에 황혼이혼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혼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런 황혼이혼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혼이혼과 관련되는 거는 저 한쪽 파트에 또 이제 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죠. 절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금과 관련돼서 뭐하고 또 관련이 된다? 이게 세금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거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도 프랭클린 관련되는, 벤자민 프랭클린 관련되는 책을 여러 권 사서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예, 아버지 일만 해요. 나중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도 두 번째 단락에 여긴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노후 준비를 하려면, 은퇴 준비를 하려면, 이런 준비를 하려면 당금과 채찍이 필요한데, 당근 중에 하나가 절세다. 세금 줄여주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소득공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국민연금 나오죠.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갈 겁니다. 국민연금. 그 옆에 18세에서 60세. 그 다음에 그 밑에 납부한 보험료 소득공제.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중간정산 안 된다. 그 다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바로 밑에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늦춰진다. 세금 내는 게.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서 현금으로 수령하려고 하면 퇴직소득세 먼저 내야 된다. IRP는 먼저 안 낸다. 즉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RP에서 인출할 때 세금 낸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 세금의 일부 낸다. 30에서 40%. 만 감면된다. 그럼 7에서 60% 낸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세액공제 얘기 나오죠, 또. 적립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다. 그 밑에 중도 이출하려면 기타 소득세 부과된다. 그리고 그 밑에 10년 이상 유지하는 보험은 비과세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 넘어가서 그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중에 쭉 가서 노령연금을 받는다. 근데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 받는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도 세액공제 받는다.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수령 전에는 소득세 납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신에 적립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그 밑에 원천징수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쭉 있죠. 이건 지방소득세 포함한 거예요. 0.5, 0.4 이렇게 돼 있는 거, 0.3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그러면 3%, 4%, 5%입니다. 세율이 이거 연금소득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소득세를 받는다.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4부터 시작한다. 근데 80세 넘어가면 3%다. 3.3. 그리고 맨 밑에 1,500만 원 연금 수령하는데 이렇게 자기 돈 내고서 연금 수령하는데 과세 대상인 경우에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종합과세 된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16.5%, 15%죠. 소득세로만 따지면 그렇게 납부하고 기타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방금 지금 쭉 제가
툭툭툭툭툭툭 던지면서 그 23페이지 하단서부터 24페이지 전체로 쭉 얘기한 부분. 여기는 우선 동그라미만 쭉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척척척 체크만 해놓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1시간짜리야. 여기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요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2권 가서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라미만 쳐놓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서 하면서 앞으로 한 번씩 올 거예요. 뒤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죠 하고 넘어가고 또 뒤에서 한 다음에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걸 다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 책 덮어요, 이제.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난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세금과 관련돼서 할 얘기들이 여기다 모여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번 첫 시간부터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 지금은 특별하게 뭐 리뷰할 만한 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보면 되는 거니까 리뷰할 만한 건 없고 이런 얘기들과 더불어서 세금과 관련되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시간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고령어와 장수 리스크 뭐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